안녕하세요. 비욘디 라이브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연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일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건강 상태도 한 번쯤 점검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들이 느껴지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 고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전립선 건강에 대해 교수님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부터 증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까지 오늘 방송에서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점 실시간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 중간중간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민병원 비뇨의학과 이정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강서구 둥촌동에 서울부민병원 비뇨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에 32년간 재직을 하고 정년 퇴임하고 이곳 병원에 제가 비뇨의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반 지났고요. 그곳에서 또 많은 또 치료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 상담도 하고 또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힘써주고 계신데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 전립선의 위치와 구조에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전립선은 남자만 있습니다. 여자는 없고요. 그림 보시면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전립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에서 전립선을 통해서 요도가 지나가고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오른쪽 그 사진 보시면 이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 가지고 방광이 모여졌다가 요도로 나가는데 여자는 그게 없는데 남자만 그 방광 바로 아래 이 밤톨만한 그 전립선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내를 관통하는 그 요도 길이 있고 거리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는데 이 전립선이 젊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그 염증도 막아주고 또 정액도 생산하고 그런 그 기능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기능이 좀 없어지면서 이게 약간의 이제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전립선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립선 때문에 그 안에 통과하는 요도가 눌려 가지고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이 많은 분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이 그 전립선 위치를 알면 왜 전립선이 커지면 증상이 나오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방광 아래에 요도가 있고 그 감싸는 게 전립선인데 커지면은 이 전립선을 이렇게 누르게 되죠, 요도를.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일단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소변이 약하게 나오고 줄기가 약하고 한참 있다 나오고 또 넣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잔여감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밤에 자주 깨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점차 소변도 참을 수 없는 이런 증상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불편하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죠. 왼쪽을 보면 이게 이제 젊은 남성들입니다. 젊은 남성들에서 보면 요도가 잘 열려 있어요. 보시면 예, 방광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전립선이 밤톨 모양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를 요도가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었을 때는 전립선이 안 크기 때문에 요도가 이렇게 잘 열려 있어서 소변이 잘 나오게 되죠. 나이가 들면 이게 인제 이 호르몬의 영향 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을 합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주로 나와요. 빨리 안 나오고 또 노도 시원치 않고 줄기도 약하고 또 자꾸 다시 보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 방광의 압력이 다 올라가게 돼요. 방광이 그대로 있질 않고 빨리 안 나오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수도가 있는데 아래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위에가 이렇게 물이 넘치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소변이 빨리 안 나오니까 방광의 압력이 부하가 걸려 가지고 압력이 올라가다 보면은 점차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방광이 자극이 되니까. 자주 보다가 밤에도 자주 깨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을 수가 없어요. 못 참고 막 빨리 안 가면 막 급해지고 소변을 이제 흘리기까지 하는 소위 요실금이라는 증상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초기에는 빨리 안 나오고 약간 답답하다 이러다가 점점 지나면 자주 보고 또 참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막 못 참고 막 이렇게 옷에 이렇게 좀 흘리기도 하는 이런 정도 되면 비대증이 좀 심해지는 거죠. 그 전에 빨리 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가늘고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소변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오다 끊어졌다가 또 나오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도 뭔가 개운하지 않다. 그런 증상이 오다가 점점 밤에 자꾸 깹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 자신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개운하진 않아요. 밤에도 한두 번 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소변이 전혀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응급실로 와야 되죠.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소변 안 나오면 매우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가 이제 변비라고 그래서 이제 대변이 안 나와도 힘든데 그래도 그거는 하루 이틀 참을 수 있잖아요. 소변이 안 나오면 한 몇 시간도 못 참습니다. 너무 괴로워 가지고 빨리 병원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응급으로 해서 소변을 이제 빼내게 되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소변이 안 나오는 원인이. 되게 평소에 전립선이 좀 비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하다가 이제 긴장이 되니까 그 근육이 긴장이 되고 전립선도 긴장이 돼 가지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감기약 같은 거 드셨을 때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약 성분 중에 소변이 안 나오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특히 코가 막혔을 때 그 코를 뚫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남자분들 연말이라고 막년회 때 술 많이 드시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술 너무 많이 드시면 갑자기 소변 안 나와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 이런 걸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가늘어졌다가 시원하지 않고 힘을 주고 그다음에 점점 자주 마렵고 참기가 어렵고 또 자꾸 밤에 자주 깬다. 근데 요 증상 중에서도 우리가 인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참기 어려운 거는 굉장히 괴롭죠. 이게 인제 일상생활 하는데 갑자기 막 못 참고 속에 그 이제 소변을 보면 이제 그 속옷이 젖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도 나고 타인 볼 때도 조금 그렇고 만약에 인제 손주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속옷에 막 젖고 냄새 나면 그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오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럴 수도 있고 밤에 자주 깨는 것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요즘 한 번, 두 번 정도 깨는데 일단 깨다 보면은 그 잠을 잘 못 자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번 깨고 나면 잠도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인제 계속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할아버지들이 인제 밤에 소변 자주 보다가 이렇게 낙상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인제 화장실 간다고 문지방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갑자기 뭐 그 다리 골절되는 분도 있고 또 낮에 네. 또 피곤하니까 걷다가 낙상하는 분도 있고 음.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 증상으로 밤에 호텔에서 이제 미국 가셔 가지고 호텔에서 주무시다가 밤에 소변 마려우니까 호텔 그 방에서 화장실 가다가 문투막에 넘어지셔 가지고 골절이 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긴급으로 비행기 타고 오셔 가지고
수술 받으셨는데 굉장히 힘드신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를 제가 네.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도 있으면은 치료를 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치료를 생각하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약물 치료일 것 같거든요. 네. 약물 치료는 어떤 원리로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두 가지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먼저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알파 차단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 어렵죠. 알파 차단제. 네. 이 알파가 뭔지 뭐 알파는 알파죠. 예. 근데 알파 차단제라는 거 원래 고혈압 약이에요. 고혈압 우리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알파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많이 썼던 약이고 물론 요즘은 고혈압 치료제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초의 많은 약들은 그 혈관을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혈관 수축이 되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 혈관을 수축을 이렇게 풀어주는 약을 쓰면 그것이 혈압이 떨어졌죠. 그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의 그런 거를 풀어주는 약이 고혈압 약인데 그 약을 쓰다 보니까 소변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뭔가 있다 생각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고혈압 치료제 약이 알파 차단제인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에도 듣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다시 인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혈관에는 작용을 많이 안 하고 전립선에만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립선 내에 있는 혈관하고 근육을 풀어줘 가지고 긴장도를 풀어줘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고런 이제 원리인 거죠. 그래서 고런 약을 인제 만들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최초의 초기에 전립선 그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긴장도도 풀어줬지만 혈압도 떨어졌어요. 그 이 약을 드신 분이 어지러운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비틀거리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지럽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개발을 해서 요즘은 혈압에는 거의 영향을 안 주고 전립선에만 작용하는 그런 특징적인 약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딱 드시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소변이 잘 나오죠. 드라마틱할 정도로 잘 나오는데 참 좋죠, 이 약이. 부작용도 거의 없죠. 혈압 약간 떨어지는 거 외에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이 약은 계속 써도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우리가 고혈압이 있으면 약 매일 먹죠. 근데 그 사람 혈압이 정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순환기내과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약을 매일 먹어도 혈압 안 먹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드시면 또 압력이 올라가서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 드셔야 돼요. 치료되는 건 아니고 증상만 치료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좋은 점은 약을 드시면 바로 좋아진다. 그런 점이 좀 장점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약은 뭐냐면 남성 호르몬 억제제예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에요. 왜 이 약을 쓰느냐? 이 전립선 비대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전립선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죠? 전립선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 약을 쓰는 건데 이 약은 바로 좋아지질 않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써야 전립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는 있는데 오래 쓰면 좋죠. 그래서 이 약은 좀 오래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약은 부작용이 좀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자분들이 약간 성욕도 떨어지고 뭔가 기운도 없고 뭔가 좀 이렇게 남성으로서의 그런 것이 좀 감퇴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약은 저희 의사들은 비대가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쓰고 비대가 심하지 않은 분은 되게 알파 차단제 하나만 쓰고 좀 비대가 많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런 이제 작용이 있고 남성 호르몬 억제제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걸 계속 쓰면은 전립선이 커지질 않기 때문에 이제 합병증이 안 생기죠.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걸 쓰고 있으면 전립선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이 줄어들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약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다른 약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대가 오래되면 소변을 잘 못 참는다고 그랬죠. 네. 참기가 어렵다. 그게 우리가 이제 급박용, 또 자주 본다, 야간용.
요런 증상들이 이제 요런 그 자극 증상이라고 그래서 비대가 오래되면은 소변을 못 참는 증상이 나오는데 그걸 억제하는 약들이 이런 항무스카린제나 베타3 작용제 이런 약들이 요즘 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런 약은 쓰면은 급한 증상이 좋아지죠. 요실금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이 약이 약간 또 부작용 조금 있어요. 특히 항무스카린제는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이게 뇌의 어떤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약도 좀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이 좀 마르고 또 변비 요런 것들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고런 문제가 있고 베타3 작용제는 요거는 방광의 근육을 조금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 부작용이 별로 없어서 특별히 이 약은 그 심장에 어떤 부정맥이 없는 분 있지 않은다면 부정맥이 있는 분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괜찮은 약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 베타3 작용제를 제일 먼저 쓰고요. 방광 소변이 급할 때 이럴 때는 베타3 작용제를 우선적으로 쓰고 항무스카린제는 그래도 조절이 안 될 때 추가로 더 쓰는 이런 방식으로 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도 많이 쓰고 남성들 비대증이 있으면서 또 소변을 잘 못 참는 요실금이 있는 이런 분들은 이 약을 쓰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요거는 인제 원래 PD5 억제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뭐 비아그라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비아그라. 그 약이 인제 그 PD5 억제제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약이 비아그라입니다. 이 약도 원래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이 됐는데 이 약을 먹어 보니까 소변이 잘 나오더라. 이런 경험들을 했고 또 양리적으로도 그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발기부전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은 이 비아그라 같은 약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같이 쓰면은 두 가지가 같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죠. 네, 이렇게 약물로 조절을 하다가 수술까지 고려할 것도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근데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저희가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그 약이 나오기 전 저희 그러니까 전공의 때 또 저희 의사학이 한 몇십 년 전 그때는 좋은 약이 안 나왔어요. 90 년대 초만 해도 전립선 비대는 그냥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다 수술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좀 이렇게 임시적인 방법으로 살고 할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약이 등장하고서부터는 수술의 빈도가 확 줄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전립선 비대증 인구의 한 10% 미만만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약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약만 잘 선택해서 쓰면은 아주 효과가 좋죠. 그렇지만 한 10% 정도는 약을 먹어도요 효과가 없거나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을 드셨는데 증상이 안 좋아져요. 음. 이러면 뭐 할 수 없죠. 이때는 수술을 해야 되죠. 근데 이때 요걸 판단하는 건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효과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비대가 있는데 약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 수술이 좋은데 만약에 비대가 없는 상태인데 약을 먹어도 효과 없다 그러면 수술해도 효과 없겠죠. 고런 네. 거를 이제 구별해 주는 게 그 전문 의사의 판단이고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막 수술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쵸?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쪽의 전문가가 해야지 그 약을 먹어도 효과 없다고 무조건 수술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런 거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때 뭐 마찬가지겠죠. 약을 먹었는데도 불편이 크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소변이 전혀 안 나온다. 약을 먹었는데도 자꾸 일상생활에서 소변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그 응급실을 들락날락한다. 그럴 때는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계속 끌면 안 되겠죠. 이럴 땐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방광에 돌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피가 나오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수술하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수술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니까 방광의 압력이 올라가고
방광의 소변이 안 내려가니까 신장이 부어가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성 신부전이 될 수 있어서 이때 빨리 수술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막 우리나라 별로 못 살고 그럴 땐 뭐 노인분들 치료 안 받고 계속 살다 보면 전립선이 뭐 커져가지고 방광도 나빠지고 신장이 부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신부전도 오는데 이제 그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데 이 판단은 우리가 꼭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들 이렇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일반 분들이 그냥 난 이게 좋겠다고 가서 무조건 수술해달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종류를 알아보기 앞서서 질문 먼저 받고 네. 가겠습니다. 네, 타다라필 5mg 매일 요법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예,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매일 먹는 요법인데요. 타다라필이 인제 비아그라보다 좀 다른 그러니까 거의 같은 계통인데 타다라필이 좀 작용 기간이 더 길어요. 한 36시간 되기 때문에 좋은데 요걸 매일 드시면 발기력도 좋아지고 소변도 잘 나와서 도움이 됩니다. 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도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으면 진짜 확 체감될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요? 전립선 수술이라는 게 막상 받으려니 겁이 난다고 하시네요. 예, 전제 조건이 2 개가 있습니다. 우선 전립선 비대증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음. 무슨 좀 약간 이상하죠? 비대가 없는데 수술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백내장 예를 많이 드는데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백내장 때는 눈이 안 보일 때 해야 효과가 있지 백내장 초기에는 수술해도 자기가 좋아졌다는 걸 잘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이 커서 이걸 수술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예측이 될 때 해야지 비대가 별로 없는데 그냥 수술한다고 했다가는 했는데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 돈만 버리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선택하신다면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요즘 워낙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신문에 보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많이 해서 막 이 일반 분들이 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보면 간편한 수술이다 뭐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비대가 심하지 않은데 수술을 하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알고 비대가 있고 증상이 심하고 수술하면 좋겠다는 어떤 전제 조건, 즉 적응증이 됐을 때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간편한 수술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일 좋은 수술 그거는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신다면 2 가지가 잘 합쳐지면 아마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40대이고 현장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잔뇨감이 많아져서 일할 때나 생활할 때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전립선 수술 받았던 동료분이 굉장히 편해졌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이게 수술 받으면 바로 업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 대는 수술하면 안 됩니다. 40 대는 수술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 박 프로님의 증상은 물론 이제 소변 증상이 있죠. 이건 여러 가지 문제일 거예요. 아마 전립선이 비대 때문에도 올 수 있고 또는 이제 배뇨 습관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수술해서 도움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40 대는 수술 받는 게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동료분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만약에 40 대라면 저는 조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40 대에 만약에 전립선 비대가 있다 하면은 많지는 않겠지만 약물 치료를 하십시오. 수술은 조금 미루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40대 전립선 수술하면 성기능 같은 데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약물 치료하시고 수술하려면은 좀 더 지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배뇨장애나 전립선 전문가를 찾아가셔 가지고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고 저 컨설트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수술은 몇 세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인제 요즘 뭐 이렇게 결찰 수술 같은 게 많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결찰 수술은 뭐 50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제 되게 성기능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게 그 약간 역행성 사정이 오기 때문에 고런 거는 60대 넘어서 음. 65세 정도 요럴 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하루날 뒤 처방받아 장기 복용 중인데 장기 복용하면서 문제점 여부, 내성 같은 것들이 궁금하고 또 먹으면 어지러움증이 있다고 하는데 운전 전에 조심스럽다고 하세요. 그리고 잠시 안 먹게 되면 다시 빈뇨 증상이 있습니다. 계속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수술하면 직장인인데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루날디가 가장 보편적인 약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 굉장히 좋은 약인데요. 부작용도 굉장히 적고,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는 항상 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밤에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드시고 자면 되니까. 근데 이걸 아침에 드시면 낮에 조금 약간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한 분들. 그러면 작은 용량에도 약간 예민해 가지고 어지럼증 올 수 있어요. 체력이 좋은 분들은 별로 안 느끼거든요. 개인의 차이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꼭 밤에 드시길 제가 권해 드리고, 그래서 운전 중에 조심스럽으면은 꼭 밤에 드시면 낮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용량을 많이 받으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용량 0.2, 0.4가 있는데 0.2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고, 계속 드셔도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하루날이 되게 인제 일본 회사에서 개발한 약인데, 일본 계통 약들이 되게 안전성을 되게 좀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 드셔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 수술은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젊은 분이라면은 이제 이 좀 간편한 수술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결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수술하면은 한 3일 정도 면 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제 좀 근본적인 수술, 제가 좀 소개할 홀랩 같은 수술을 한다 그러면 한 3-4일 정도는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요즘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워낙 그런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결찰술을 한다, 수증기 수술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고주파 이런 걸 많이 인제 접하셔 가지고 많이들 정보를 아세요. 특히 인제 결찰술 같은 거 워낙 이 개인 병원에서 많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뭐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술은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 이 전립선을 인제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 레이저 이름이 홀미움이에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완전히 띈다라는 이제 영어로, 그래서 홀미움 에누클레이션 레이저 에누클레이션 오브 프로스테이트 이렇게 인제 해석을 줄여서 홀랩 수술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고, 그림 보시면 밑에 전립선을 이 통째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껍질하고 알맹이를 분리해서 떼내는 수술이에요. 절개 없이 내시경으로만 하는 수술이고, 제가 그래서 이 귤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오렌지. 이 오렌지 안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맹이 까먹잖아요, 손으로. 네. 근데 손으로 까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렇게 오린 다음에 요 안에를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음. 알맹이가 뚝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알맹이가 크니까 이 방광으로 뚝 떨어지면은 이걸 못 빼내겠죠. 요도라는 게 1 센치도 안 되니까 이게 네. 굵기가. 그럴 때 요런 대롱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대면은 윙 갈아요, 이렇게 빨대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음. 요게 쭉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귤 안에 알맹이를 통째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음. 다른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귤 안에 알맹이가 있는데 이거 깎아내는 수술도 있고 결찰수술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반으로 쪼갰다 치면 이거를 실로 묶어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알맹이는 그대로 남죠? 네. 단지 이렇게 결찰수를 이렇게 당겨주니까 이렇게 좀 넓어지겠죠? 하지만 알맹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는 유일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수술이네요. 그렇죠. 원리적으로 네. 제일 좋은 수술이죠. 하지만 요거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그 남자들은 여기 아까 그 구조에서도 봤지만 방광하고 전립선 사이에 그 안에 그 요도가 지나가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정하는 그 사정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내부로 정액이 통과하는 그 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정을 할 때 이 정액이 나올 때 압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 압력이. 근데 정액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정상에서는 방광 입구를 꽉 막아줘요.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압력이 높게 될 때 방광으로 정액이 역류를 안 하도록 딱 막아줍니다. 그게 이제 카메라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수술을 하면 고기를 약간만 건드려도 조리개가 탁 열려요.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면 정액이 방광으로 올라가니까 역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뭐 정액이라는 건 단백질이니까 나중에 소변에 섞여가지고 분해돼서 나오면 끝인데 단지 남자분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제 아니 뭐 수술했는데 이게 바로 정액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컴플레인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 65세 좀 지나고 뭐 그게 크게 나 관여 안 하겠다. 그럼 뭐 그렇게 개의치 않겠다. 이러면은 제가 권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난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기다렸다 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분들이 이제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는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과거에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다 째고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걸로 잘 하죠. 요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결찰술이라는 건데 요 영어로 유로 리프트라고 하죠. 요즘 뭐 이 수술을 많이 합니다. 개원가에서 많이 하고 이것도 좋은 수술입니다. 간편하고요. 여기 보시면 특수한 임플란트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2개 또는 4개, 많은 분은 6개, 8개까지도 이렇게 걸어주는데 요 그림 보시면 이런 바늘이 나와가지고 요 바늘 끝에 실이 달려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양쪽을. 전립선이 작으면 2개만 해주고 큰 경우는 4개, 어떤 경우는 6개도 해줍니다. 이 수술은 간편하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 방광하고 전립선 사이에 점막을 찢질 않기 때문에 정액이 잘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죠. 역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시술도 간편하고 뭐 이런 장점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요거는 전립선이 그대로 남아 있죠. 넓혀만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여기서 어떤 뭐 또 자라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보험이 안 되죠. 아직까지는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비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직장인들이 실손보험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 안 그러면은 4개 걸면은 30-40에 한 1,200만 원 정도? 네. 되게 비싸네요. 6개 하면 1,600. 굉장히 비싸요. 뭐 좀 그래서 비용을 따지면은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뭐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수술은 전립선이 큰 분한테는 그 적합하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50g 이내. 우리가 이제 이거 g으로 표시하는데 요 정도 되면 한 40g, 30-40g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g 이내에는 이 결찰술도 권해드리는데 그 홀미움 레이저 홀랩은 100g도 하고 200g도 합니다. 사이즈에 전혀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 많이 하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방식인데 이제 고온의 수증기로 찌는 거예요. 이렇게 찌는 거 있죠. 이렇게 푹 찌는 거. 그래서 여기 안에 특수한 이제 그 바늘을 이용해서 요 비대된 전립선에 그 바늘을 넣어가지고 고온의 수증기를 이제 주입하면 이게
에너지가 열 에너지에서 세포가 괴사되고 점점 시간 지나면 조직이 괴사되고 흡수되고 이렇게 줄어드는 요런 건데 그래서 서서히 전립선이 감소하는 거 크기가. 그래서 인제 좋아지는 건데 요 수술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몇 달 음. 걸려요 몇 달. 예. 이거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서히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또 수술하고 나면 처음 한 일주일은 또 소변줄이라고 그러죠. 카테터를 꽂고 계셔야 돼요. 이게 붓기 때문에 수술했는데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 1-2 주일은 또 줄을 꽂고 있다 빼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왜 음. 빨리 안 좋아지냐고 또 막 네. 컴플레인하면 이게 의사 가기 힘듭니다. 고런 점이 있어서 그런 거 따지면은 저는 사실 뭐 역행사정이나 괜찮다 그러면 저는 이 전립선이 큰 분들은 무조건 홀랩을 권합니다. 왜냐면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런 방법도 좋은데 고런 거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이 리튬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라 비용은 한 1,000,000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제가 한 8,900에서 1,000,000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물론 인제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가 어떤 좀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 무엇이 자기한테 가장 적합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인제 그 보톡스라는 건데요. 보톡스는 우리가 보톡스 그러면 인제 많은 분들이 금방 들어오는 게 있죠. 주름살 피는 거 네. 여러 가지 얼굴 미용 특히 여자분들 많이 하죠. 주름살 피고 피부 빵빵하게 하는 이제 그런 걸 네. 많이 하는데 그 보톡스입니다. 음. 보톡스를 왜 방광에다가 넣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방광에다가 보톡스를 넣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같은 원리예요. 보톡스라는 게 이제 보툴리눔 톡신인데 요거를 방광에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광에 주름살이 이제 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방광의 압력이 떨어지고 증상이 좋아지는데 주로 어떨 때 하냐면 이제 우리가 과민성 방광 또는 신경이성 방광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참기가 어려우면은 절박 요실금이 생긴다고 그랬죠. 못 참고 막 소변이 흐르는 거죠. 요런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되게 약을 먹게 됩니다. 소변을 잘 못 참는다, 자주 본다, 밤에 자주 깬다 그러면 인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항콜린제 또는 인제 그런 베타3 작용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이걸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약의 부작용 때문에 더 약을 쓸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 주입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간편합니다. 결국 주사예요 이것도. 우리가 피부에다 주사를 놓는 것처럼 방광 내에다가 가느다란 바늘로 주사를 놓는데 몇 군데를 놓느냐 30 군데를 놓습니다 30 군데. 30 군데를 놓고 되게 피부에 우리가 주사를 놓는 게 한 번 찌를 때 제가 알기로는 0.5ml인가 굉장히 작은 소량을 한 5ml인가 0.5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양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광 내에는 되게 100유닛을 줍니다. 100유닛을 30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3, 4분 9 3.3 유닛을 네. 한 번에 주는 거죠. 근데 방광 어디다 주냐면 방광 근육층이나 점막 밑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요것이 방광 내에 있는 신경을 마비시켜 가지고 방광이 막 수축을 하는 걸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소변이
막 급박하거나 절박한 게 없어지고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약 효과가 한 6개월, 길게 9개월 정도 가게 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은 나이가 드시면은 소변을 못 참고 절박 요식음이 심한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많고. 근데 이런 분들이 약을 들이면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변비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오고 뭐 또 인지장애 또 있는 분들 좀 조심스럽고 약을 자꾸 먹게 되면 힘드니까 나 약 못 먹겠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또 계속 새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주사를 놓으면요. 이 6개월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냥 깨끗해요. 그러다가 좀 다시 재발하면 그때 한번 다시 맞으시면 돼요. 그리고 간편합니다. 요거는 뭐 마취도 그냥 수면 마취 정도 하시고 간편하게 주사 놓고 바로 그날 집에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약으로 잘 안 되거나 약의 부작용이 심한 분들은 이 보톡스 주입술을 많이 권해드리고 효과가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거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혹시 주변에 또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약 먹기가 힘들거나 약의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70대 장인어른이 약을 오래 드셨는데 호전이 없다고 고민이 많으세요. 이런 연령대에서는 수술 후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70대 분이시면 약을 드셨는데 효과 없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비대가 심해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비대가 별로 없는데 효과가 없는 건지를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립선 비대가 심하지 않아도 증상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반드시 전립선의 비대와 꼭 비례하지는 않아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대가 심할수록 증상이 심하고 또 비대가 심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전립선은 별로 안 큰데도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신경적인 원인도 있고 호르몬, 또 심리적인 요인, 또 노화, 또 방광 기능의 문제 이런 것이 다 작용해 가지고 약이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알고 그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이거는 그게 아니고 비대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거구나 약이. 그럴 때는 수술을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문의하신 분도 어른께서 그러시면은 먼저 전문가한테 철저한 저걸 받으시고요. 과연 비대가 심한가. 그래서 비대가 심한데 약이 효과 없다 그러면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홀랩 수술, 레이저 수술을 받으시면 저는 100%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전립선이 뭐 별로 안 커요. 저희 이제 우리 기준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전립선이 보통 기본이 20g이에요. 20g. 20g. 근데 검사했더니 20g이나 뭐 25g밖에 안 되는데 약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수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 증상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부작용 걱정은 많이 없을까요? 음, 어떤 약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전립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실금 약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드린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뭐 문헌에 나온 거 보면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오래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억제제 같은 거는 좀 아무래도 쓰다 보면 이제 성기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조금 좀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아까 또 제가 얘기한 항콜린제 이런 거는 이제 뇌에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있는 항콜린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지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은 조금 조심스럽고 또 물론 어떤 약들은 괜찮지만 또 쓰다 보면은 이제 인지장애 오는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약들은 뭐가 있냐면 야간뇨에 쓰는 약도 있어요, 야간뇨. 야간뇨가 심할 때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그런 약도 많이 쓰거든요. 그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에서 소변이 나오는 걸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러면 밤에 야간뇨가 좀 줄고 효과는 있는데 그런 약도 쓰다 보면 또 우리 몸의 신진대사나 이런 거에 좀 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쓰면 좋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안전한데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치료 방법과 다양하게 배워봤는데 요약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좀 질문이 질문 또 받아볼까요? 예. 네, 방광 보톡스를 받으면 배뇨가 무조건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보톡스는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변을 너무 못 참고 요실금이 심한 분들. 내가 약을 먹었는데도 소변을 못 참고 계속 흘리고 빨리 안 가면 막 급해지고 막 소변이 이렇게 요실금처럼 싸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보톡스 맞으면 더 안 되고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실금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맞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통증이 크진 않아서 치료를 많이 미루던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부분 때문에 오시는지 단순 증상 말고 다른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늦게 오는 분들은 이제 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소변이 아예 안 나올 때 오죠. 마지막. 음. 특히 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진료하는 지역에 보면 주위에 조금 이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치료 안 하시니까 검사도 안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운 날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늦게 오시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 뭐 굉장히 좀 안 좋죠. 신장 기능 떨어져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런 분들 또는 인제 뭐 그냥 방관했다가 전립선에 인제 암이 생겨 가지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런 그런 건데 통증이 없다고 하지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요즘 뭐 우리나라 잘 사시니까 이제 삶의 질도 중요해지고 예전에 못 살 때는 뭐 소변 안 나온다고 병원에 잘 안 왔어요. 진짜 뭐 병원에 오면은 뭐 어디 아주 심하게 아프거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못 걷거나 그러지 않으면 잘 안 오셨거든요. 요즘은 인제 잘 살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소변 관계도 조금만 불편해도 다들 오세요. 그래서 좀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좀 너무 자주 본다. 밤에 자주 깬다." 그러면 인제들 많이 오셔서 치료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어려움은 없고 그래서 아무튼 좀 증상이 있을 때 너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봐 가지고 '아 이분들은 뭐 좀 두고 봐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 안 하고 좀 경감을 보자 그러고 '이분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인제 약물 치료를 권하고 '아 이분은 꼭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뭐 워낙 여러 가지 이런 홍보도 있고 홍보성 기사도 많고 어떤 분들은 뭐 TV나 이런 데 나오는 전립선이 좋다고 뭐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거 자꾸 드시면 안 되고 뭐 좋다고 막 건강식품 이런 거가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드시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상담하시고 컨설트 보시고 뭐 선생님은 그냥 뭐 그 TV 광고하는 그런 거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드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잘 그걸 좀 분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다면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제가 수십 년 이제 전립선 쪽 진료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 의외로 인제 많은 분들이 이게 소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보통 인제 한국 분들이 그런 또 좀 그런 좀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배설해 가는 거는 약간 좀 부끄럽다. 이래서 잘 표현을 안 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게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간에 다들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런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증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